투명 투표함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투명 투표함.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 전부 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로 도입하면 우리는 현재 14,000 투표소가 있습니다. 14,000 투표소. 4,200만 유권자를 몽땅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 투표소에 3,000장만 우리가 개표를 하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고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외쳐서 프랑스식 투명 투표함을 사용토록 압박을 가하고, 지금 당장 도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만으로도 우리가 국민이 공명선거를 쟁취해내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동영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의 투표소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일단 투표함부터가 투명한데요. 때문에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 때까지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를 유권자가 눈으로 직접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 방식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때 모습입니다.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투표함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투표함입니다.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함에 넣습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문이 열리고, 이럴 때마다 투표자 수가 자동 집계됩니다. 입구의 폭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봉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선언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물론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류와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투개표 방법은 전 세계 모든 재외국민 투표소도 본국과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시도가 공정한 투개표를 더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나 부정 시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그 효과와 장단점은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을 YTN에서 만든 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약간 변조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투표 방식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엉터리 투표 방법, 개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고 악을 쓰며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겨우 작년 10월에 국회의원 11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일단 사전 투표를 없애는 거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발의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패스트 트랙이다, 공수처법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묻혀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권을 지금 현재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경찰처럼 그런 기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헌법기관. 이 기관이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은 선거 관계 얘기만 나오면 다 꼬리를 감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누가 터치를 안 합니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통절하게 이걸 느낀 것만으로도 이번 4월 15일 운명의 날, 이날이 또 공교롭게 김일성 생일이죠. 지금 현재 원포인트 개헌까지 드나거리고 있는 넘실대는 이 위험한 시국에 우리 온 국민이 통절하게 이거를 가슴에 담아도 그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도 이렇게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었네요. 지금 우선 진지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모든 벨소리를 무음이나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이 발언의 시간을 좀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해 주실 분은 아까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김철은 대표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설계 분야를 박사이시며 또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또 믹시드 시그널 IC 설계 연구를 하시는 우리 윌커슨 벤자민 박사님을 모시고 전자개표기와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펜스테이트에서 박사 수료한 거고요. 인하대학교도 박사 수료하고 지금 현재 아직 박사 과정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전자공학과에 40몇 년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CPU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이 레벨 랭귀지서부터 로우 레벨 랭귀지, 머신 랭귀지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짧은가요?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 투표하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로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할 때 거기에다가 그 화웨이 장비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백도어를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람들이 여러 컴퓨터를 쓸 때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다가 좀비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걸로 다 디도스도 만들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나간 것에 만약에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인데 사실 그것을 만약에 그 프로그램 짠 사람이 임의로 넣어놨다면 못 막아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굉장히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멍청한 기계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것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해서 쓰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해서 쓸 때 버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버그가 나와서 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완벽하게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경우에는 결과가 눈에서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더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를 슬쩍 바꿔놔도 아무도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풀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프트웨어 짠 사람이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백도어에다가 그 화웨이 장비 같은 데서 지금 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이 쓰는 화웨이가 미국에 못 들어가느냐면 백도어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빼가지고 중국에다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거 누가 안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컴퓨터로 다 정리할 필요가 프랑스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나온 것을 바로 거기서 개폐해가지고 그것을 다 나온 결과만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하면 될 거지 굳이 그걸 전자식으로 해서 자동화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있는데 발급 시스템을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번호와 내가 투표한 사람이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라고 하는데 QR코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한 번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코드 같은 경우는 몇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눈에 띄지만은 QR코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임의대로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스캔을 했다고 하면 이게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어떤 사람한테 돈 주고 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실제적으로 QR코드가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다 하는 것도 거기에도 백도어에다가 어떻게 뭐를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정상 프로그램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이러스처럼 임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심으면 그건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할 때 이런 전자식이 좋을 것 같지만은 컴퓨터 공학자로서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두렵지 않나요?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공개하라니까 공개 못하겠다고. 이따 김진희 대표께서 발언하실 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사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튜버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언론들이 완전히 좌경화가 돼가지고 권력의 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나라를 살리시는 이 나라의 진짜 진실한 기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고요. 지금 참석한 유튜버분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타임지에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TV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방송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치현 TV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 FM TV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교 한국 TV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헬로 대원 TV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모니십 TV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드 마이크 취재하셨습니다.
그다음 공명선거 국제포럼 TV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데일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PN TV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사랑 TV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희 TV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루라기 방송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니스터 TV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국본 TV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로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김은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발언 있을 텐데요. 이 이념으로 무너져가는 위기에 이렇게 깨어있는 젊은 분들이 정말 진실을 알리는 행보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은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 일정을 조금 수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사실 특별히 나온 것은 옆에 계신 김진희 대표님께서 작년부터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열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조금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한마디로 내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모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너무 음모론에 치우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부정선거, 선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셨는데요.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시고 또한 책도 내시고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걱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투표 조작되고 있다. 이게 음모론인가요, 여러분?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 선거에서 노트형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예, 22,000명 정도 이렇게 내가 노트형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무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선거에 관해서 부정선거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2016년 12월에 자신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 명 된다. 이 사람들 제외하면은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유권자 투표에서도 내가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정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치는 그런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주제고 우리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국제통일전선부 아시나요? 네. 네, 그곳에서 해외 정부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해외 정부의 선거 개입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쉴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안이 최근에 미국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이 해외 정부의 선거에 개입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허위 정보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한도 그런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해당 보고서에서요, 그 한국이 사이버 취약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버 보안 취약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IT 기술 최고라고 믿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사실은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반가운데, 우마오당이라고 아시나요? 우마오당 아시나요? 중국의 통일정선부 산하에서 그 해외 정부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해외 정부의 해외의 여론에 개입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합니다. 그것이 우마오당이거든요. 이 우마오당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력들이 최근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투스포럼에도 그 영상들, 댓글 달린 것들 보면은 이거는 한글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한국에 계신 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저희 투스포럼을 비판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주기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 우마오당의 활동이, 국내에서의 활동이 이게 드러났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천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3월 그 미래한국 기사였는데요. 이게 2015년 1월 5일에 김정은이 직접 남한 선거에 개입을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한에서 나왔던 그 문건을 공개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을 통한 여론 조작,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92년 그 14대 총선에서는 그 민중당 후보에게 18명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과거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유엔의 대북 제재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8월 달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아시죠? 이 가상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해킹해가지고 북한의 비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0%가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해외 사례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독일에서 투표용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선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게 하드웨어에 하자가 있는지 또 결과 조작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계를 이용한 투표 행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6년 10월 달에 그 TV 방송국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전자투표 하는데 해커들이 이거 장난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해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전자투표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보여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2017년 이후로는 전자투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는 좀 다르죠. 전자투표는 투표하는 기계 자체가 전자식인 겁니다. 전자개표는 투표 용지는 종이인데 그걸 개표가 전자기계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자투표기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 그리고 또 전자개표기 만드는 업체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 총선 2018년 5월 총선에서 한국산 개표기가 문제가 실제로 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개표 해보니까 24개 투표함에서
결과가 5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라크에서는 그 전자장비 사용이 선거에서는 금지가 됐습니다. 콩고 아시죠? 콩고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들어보셨죠? 콩고 얘기는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콩고에서 그 한국산 개표기, 그러니까 한국산 전자 투표기를 뭐 수입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018년 9월 달에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해서 선거하는 거 위험하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콩고에서 이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나온 그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선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선거가 있고 나서 이제 그 투표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 정황들이 포착이 됐던 거죠.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는 미국 재무부가 콩고의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그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투표를 미국이 콩고의 선관위원장의 그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불려가지고 약 1억 달러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이거 수출을 한국 업체가 했어요. 미루 시스템즈. 그리고 이 미루 시스템즈가 콩고에다가 우리가 판매할 때는 얼마에 팔았냐고 했냐면은 이게 약 2천억 원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감사보고서 그 3월 달마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약 그러니까 1,448억 원, 그러니까 1,500억 원에 팔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 500억은 어떻게 차이가 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기자들이 미루 시스템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국내 업체가 콩고 그 선거에 부정적으로 개입해서 그리고 또 비자금을 만드는데 협조한 거죠. 이런 시스템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선거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까? 아닙니다.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표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이고 그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 나왔고요. 다른 문제들, 다른 것들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그런데 UN 선거감시단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도 UN 선거감시단 불러야 될까요? 예, 불렀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조약상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움직여야 돼요. 국민들이 움직이고는 사실은 그냥 주의를 한계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이걸 추진하시려고 하시면은 적어도 미래통합당을 설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자꾸 그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추진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전자기기 투표기관에서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려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투표기계에 사용이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선거권자들이 시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공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하고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투표 관련된 그 정보들이 선관위가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선거에 그 진 쪽에서 항상 투표 그 조작 주장은 나왔어요. 좌파 쪽에서 아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UN 선거감시단 그 참여시켜야 된다는 얘기 좌파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사실 좌우를 떠나서 진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발전하려면 진실에 기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가장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를 안착시키는데 분명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목소리들 계속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마이크 있습니까? 질의응답 시간은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용권 진행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계획돼 있던 거니까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은구 대표님 김은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한테 미래는 없어요. 이번에 이걸 막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진짜 개헌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우리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좀 힘드셔도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하실 분은 정말 저 전주에서 3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막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 진실을 밝히려고 법원으로 선관위로 이렇게 뛰어다니셔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건강도 지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잠깐, 예. 제가 이 국제 포럼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김진희 대표님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딸이고 또 저분은 그냥 도통 아줌마가 아니고 간호사님. 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의식 있는 그런 분인데 정말 다 뒤로하고 일을 3년 동안 매진하셨기 때문에 이 국제 포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오늘 아까 이 김은구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모론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이 살 길을 만드는 길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고 또 진행본부에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인 반로이기 때문에 너무 과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는요, 디지털 선거 제도를 국회 입법 시 디지털 선거에 사용되는 이 기기에 대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과 중앙선관위와 사법부 간의 공방이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에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굉장히 책임감이 크십니다. 그냥 이 선거제도를 간과하고 그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거의 조선시대의 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사법부의 대법관이 그 중앙선거위원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애국자님들이 18년 동안 그렇게 소송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선거 소송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중앙선관위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절차에 대한 알 권리와 부정선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지 온전한 선거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선거 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중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기기에 대한 품질 보정 공인 인증, 다른 말로 하면 굿 소프트웨어입니다. 를 받았는가에 대한 민원을 제가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컴퓨터 디지털 기계인데 이게 대한 구 소프트웨어 이건 아무 문제가 없고 오작동이라든지 조작의 위험이라든지 안전한가 그에 대해서 품질 보증 공인 인증을 받았냐 이렇게 민원을 냈더니 답변이요 거짓말을 답변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기 답변했는 이제 박스에 있는 게 그 답변인데요. 그 답변이 소프트웨어에 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 체계에 가는 거지 제가 민원인이 냈는 데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내가 답변을 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제가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이제 못하니까 그래 우리 품질 보정 공인 인증 안 받았어. 내 맘대로야.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4월에는요. 2002년도부터 사용했던 사전투표 아니고요. 2002년부터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요. 그러면 그거는 받았는데 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안 받냐? 형평성이 어긋나죠.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했는 게 공직선거법 제20조 3항을 위반해오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재판부에다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어떤 답변서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나왔죠? 선거일이 5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불법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또 드러났습니다. 이 답변서는 2020년 2월 27일에 제출되었는데 이보다 훨씬 전인 2019년 10월 17일 선거일과 문서번호 조금 다음 걸로 넘어주시겠어요? 선거일과 문서번호 1908 기능 개선에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공문서를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7일에 정보운영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요. 2020년 2월 17일에 중앙선관위에서 대체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총선에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2020년 2월 27일 날 우리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내는 것은 허위 공문서입니다. 허위 공문서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중앙선관위를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요 프로그램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전자개표기하고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발견됐으면 다른 것도 프로그램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오픈소스를 공개해라. 절대로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2월 17일 날 지금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증거 자료로 프로그램 소스를 거기에 관한 것만이라도 내놔라. 그랬더니 그것도 밝힐 수 없다. 못한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요? 행정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초등학생 학급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재판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 사건이 165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앙선관위의 위법행위에도 재판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가 있어도 선거 전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규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전이든 중이든 후든 언제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거 전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판결 낸 것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법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법 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 체계가 아닌 혁명으로서 우리의 국민들의 이 뜻을 관철해야지 되는 그 원인 제공을 이 중앙선관위와 사법부가 같이 손잡고 이번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에게 투표권은 있으나 부정선거를 막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입법기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라는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 경기 규칙에서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기기 사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진작에 벗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첫 번째 덕목이 진실과 정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1호 총선에 출마하시는 이 후보자님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셔서 이 선거제도가 잘못되었으니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요구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불공정한, 오픈되지 않은 선거제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찬스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찬스를 꼭 잡으시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다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론기관에 호소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오늘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차후에 중앙선관위와 국회와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미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수개표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현장에서 개표할 것인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거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투표 개표 절차를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선거할 때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책임을 못 다하고 중앙선관위는 입법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당당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원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직선거법에 이 모든 피해를 없애는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15 총선은 절대로 치러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소리를 강력하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해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언론 여러분들하고 우리 모두의 국민들 깨우기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은 전군 구국동주의 초대 회장이신 이도 회장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실태를 확인하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국회 청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당시 선관위가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국회에 청원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부호입니다. 설명할 자료는 15분 내지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 서론으로서 공정선거 5장 5대 원칙 잠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의 진본이냐 여부 그리고 사전투표용지 관련 선관위 입장 오후 대선 통계를 통해서 한번 투표율 편차를 보겠습니다.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그 다음에 전자개표 데이터 수령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데는 5개 필요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면 과제는 물론 사전투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총선 이후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것은 여론, 이자들이 여론을 중시해서 여론 가지고 그 투표 결과를 매칭을 시키더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각급 지금 이 겸직 문제. 선관위가 위원장이 법관 이거는 지방의 선관위장이고 지방 법원장이고 다 그렇습니다. 100%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이 그 공무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 거기 노조 문화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표용지가 진본이냐, 너무 넘어가는데, 공명선거 5대 원칙 때, 맞습니다. 진본이냐의 문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표용지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투표용지하고, 이 선거 조작 시스템 문제, 요 3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서는 우선 용지에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선관위 시군구 선관위에 날인하는 걸 청인이라고 합니다. 청인. 발행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투표용지를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에서 발행하는데 그 청인이 시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선거인이라고 해요.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 투표자 앞에서 투표 관리인이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이게 선관위에서 인정한 정식 투표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법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일련번호가 있어야 돼. 이게 부정투표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다. 그게 일련번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일련번호가 있어야 된다. 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련번호를 관리하는 관리기록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기록. 이 3가지가 투표용지가 진본을 가리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넘기시죠. 자, 그러면은 과연 사전투표용지 대대로 이 3가지 요건에 맞는지를 한번 보시죠.
우선 QR코드 중심에서 보겠습니다. 저 앞에. 우선 그 날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전투표 용지는 본투표 용지와 똑같지만 법령의 근거가 하나 새로 신설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158조 3항에 이렇게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복장이 터질 것은 관리 규칙에서 슬쩍 인쇄해도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일반 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여기서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서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3월 초에 이걸 발의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거기 법제처에서 뭐라고 거기 떴냐면 뭡니까? 헌법기관은 우리한테 법령 해석을 문의할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무소불위입니다. 치해법권이에요. 법 제도에서.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결국 공직선거법을 이 잘잘못을 따지려면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번호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법에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여기서 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임의로 선관의 임의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코드는 1년 넘버 아라비아 숫자 10개로 되어 있고 QR코드는 거기에 문자가 포함되어서 원래 16진법 16개로 되어 있다고 더 32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자와 숫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스테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암호와 똑같다. 우리 아까 IT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 비밀 소스를 여기 심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밀 소스 심을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쟤들이 이건 페이크 뉴스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이건 페이크 뉴스야 라고 해가지고 깔아 뭉갰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제기하려고 온 것은 그 문제는 이제 덮어버리고 관리 기록부가 굉장히 생명력 있다. 이 관리 기록부의 QR코드가 관리를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인 혼합이고 투표섭을 불규칙이니까 투표섭으로 번호를 나열해서 배분할 수 없어요. 배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 기록부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문자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ABCD를 수치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면은 이거 QR코드도 관리 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그러면 범죄를 못 일으키니까. 여기 제가 그냥 저의를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를. 왜 그걸 안 하겠느냐. 그걸 안 하면 바코드 쓰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따르지만 걔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투표지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 관리 기록부가 없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문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내기시죠. 이것은 투표용지를 여기 좌측에 QR코드가 있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겠습니다. 거기도 까만 도장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 빨간 도장으로 해서 마치 찍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죠. 근데 앞으로는 이죠. 예. 예, 여기에 이제 선관위의 질의 내용이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는 아라비아 숫자 0에서 9까지. 예, QR코드는 11 문자가 들어가 있다. 여기 투표소 관리 번호 관련 말씀드렸고, 요 뒤에 이제 하얗게 쓴 것이 선거일과의 확인사항입니다. 투표소별 투표자를 사전 추계가 곤란하다. 그래서 용지 출력이 제한된 바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항을 예를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갈지 모른다. 그래서 QR코드를 썼다. 나름대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번 다른 선거에 여기 뭐 1000명을 있었는데 이번 1500명인데 2000명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변명이에요. 여하튼 QR코드를 쓰는 가장 그 자기들이 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은 공항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인을 했어요. 투표소별 QR코드를 관리기록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공개해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누러붙기, 진돗개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 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7개 질의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해야 된다고 법에 강제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관리규칙에서 인쇄해도 됩니다라고 했느냐? 이건 뭐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야. 뭐라고 그러냐? 대법원이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이 미날인 이유로 19대선 대통령 무효소송에 아마 이 문제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아니다. 사전투표관리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기각했으니 이걸 참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동문서답이죠. 이 불법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불법 문제도 아니고 무효소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빗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근거법에서 바코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QR코드 사용하고 있잖느냐. 이것도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QR코드의 모법 위반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피하고 QR코드가 바코드에 진보된 것이다. 발전된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자,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사전투표관리인이 사인도 인쇄하고 QR코드로 사용하면은 이게 투표용지 진호를 가질 수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 바꿔치기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뼈 아픈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직답을 피했습니다. 사전투표 개시지 봉인을 체크한다. 투표 중에는 선거인, 투표인이 제대로 그 주민인가 우리 국민인가 확인한다. 관내 투표한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투표 과정별 설명만 늘어놨어요. 7개 항의가 답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핵심은 QR코드가 관리기록부가 없어서 진흥을 가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일체에 피해야겠습니다. 동문서답이야. 그러니까 바꿔치기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위반, 위법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고 이걸 문제는 채택할 기관이 없다. 상시적으로 이런 법률에 대한 체크는 우리 법제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헌법기관에는 못한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리 입장 문화에 젖어가지고 선관위,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운 거는 선관위 직원이에요. 이런 일종의 머리 사슬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기관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이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5구 대선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건 결과는 팩트이기 때문에 의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말을 좀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 줄이 투표소 투표입니다. 투표소 투표는 우리가 투표할 때 1년 넘버로 해서 쪽지를 찢어놓고 본투표할 때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정직하게 공정하게 투표한 것이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절치.
그 투표율을 기준해 가지고 사전 투표, 관외 투표, 관내 투표, 재투표를 한번 보시죠. 내기시죠. 자, 이 일을 보면은 저는 적어도 5차 범위, 아까 투표소 투표에서 투표한 그 득표율하고 5차 범위 0.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의 수준에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재투표하고 비슷하게 가야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정당 투표를 순편차가 뭐냐면 사전선거에 대한 민주당하고 한국당 후보 차이에다가 본투표 차이가 아까 앞으로 좀 넘겨보시죠. 여기 보면 본투표 차이가 38.23하고 홍준표의 26.23이니까 11.6% 정도 차이가 나죠. 11.6% 본투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본투표가 정당하다고 일단 가정하고 11.6% 정도의 차이가 다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내도 그렇고 관내도 그렇고 자유투표도. 그게 맞죠? 네.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게 안 돼. 지금 아시는 것 같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아까는 넘기죠. 그래서 사전선거 유표를 차이하고 본투표를 서로 상세를 하다 보니까 여기 초과 이득이 한국당은 초과 손실이고 민주당 문재인은 초과 이득이죠. 그것이 19.4야 관내는. 그리고 관내는 14.3입니다. 이것도 관내 비슷해야 됩니다. 맞죠? 적어도 3% 전후에서 가야 되는 건데 관외가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관내 우편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편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주들이 장난치기가 좋은 흠이 많은 거죠. 루폴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당은 3% 미만이야. 그래 중립 것이야. 안철수는 재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투표는 더 엄청나요. 재투표 민주당과의 초당이 앞에 앞에 쪽에 표를 한번. 자, 재투표 보세요. 문재인은 59.17이죠. 홍준표는 팍 떨어져 7.92. 말이 돼 저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걸 순초과로 딱 따져보니까 39.8%를 민주당이 초과 이루하고 우리 홍준표는 초과 손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따져보니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따니까 28.1%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건 분명히 팩트란 말이죠. 중앙선관위가 시스템을 본선거와 다른 시스템을 국민한테 제공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 해보라.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런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으면 국민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국회가 각 정당이 추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안 해. 국회가 하는 것은 국민한테 대인지를 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중앙선거 여기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한테 배임의 행위를 했으니까 국회도 세금을 져야 된다. 내기시죠. 자, 선관위의 그 서버의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팩트로 나온 것이 6.15 남북선언, 이때 2000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참석자였던 고려 합수함의 장기혁 회장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게 체포시키 받는 사람 해가지고 지금도 남북 경협이 막고 하면 지금도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도 가능성한 게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북한 측 참석자가 뭐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는 김대중 선생이 있어가지고 잘 협력이 되는데 젊은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김대중 선생하고 뜻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합니까? 아니에요. 장치혁 선생님 대한민국에서는 뭐 몇십만이 아니라 만 표라도 차이 나면은 어림없습니다. 아니나 더하면 할 수 있습니다. KBS, MBC 다 우리 말 듣는 거가 SBS도 곧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문제는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제어용 서버라든지 제어용 PC에 일무선 통신이 차단하기 때문에 외부 해킹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게 그대로 맞는 겁니까? 외부 해킹 불가능하다. 서버나 그러니까 서버에서 뭘 집계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 연결이 됐을 텐데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됐을 텐데 그게 차단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차단이 된다고 하면 예를 하나 들을게요. 미션 임파서블에 거기에서 탐 크루즈가 어떻게 합니까? CIA에 있는 컴퓨터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해킹을 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빼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지금 이 제어용 컴퓨터가 다른 거를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네트워킹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단됐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선관위에서 속이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거 다 차단됐어. 와이파이, 뭐 인터넷 라인, 유무선형 인터넷 라인 이거 차단됐다는 거 불가능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 아니더라도 왜 중국산 레노바 제품을 쓰느냐? 나 이건 못 참겠다 이런 얘기죠. 제 입장에서. 레노바 같은 거 가져라. 제어용 PC. 제어용 PC는 제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투표지 분리기를 명령하고 집계하고는 명령을 한 말이에요. 명령을 만드는 그 PC가 제어용 PC예요. 여기에 중국산 레노바 이게 원래 IBM 제품이에요. IBM을 인수해서 중국이 아마 미국한테 침투하기 위해서 IBM은 얘들이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이게 이제 연결시킨 겁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IBM에서 파워 PC에서 CPU 설계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있는 RTP에서 그 중국 애들이 5년 동안 와가지고 그걸 다 인수해 간 겁니다. 근데 IBM PC가 IBM에서는 큰 포션이 아니고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린 거고요. 그 후에서 르노버에서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PC가 세계적 수준 아니냐. 그리고 거기 뭐 차단하는 그 뭐 여러 가지 오르가니즘 우리 안철수 연구에서 나온 백신. 그래서 선관위에 나오면 공정의 가치를 견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국의 PC를 듣고 중국의 PC를 제어용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조기 교체라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자들이죠. 자, 이게 이제 해킹을 당했다는 예입니다. 2004년 4월 15일 총선 비례대표 데이터 조작 의혹. 출구조사는 미리 발표되잖아요. 한 15% 개표할 때. 그런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하고 MBC는 100% 똑같고 KBS는 소출점 2자리만 바뀌어.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예. 이랬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도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 우리 트루스 포럼에서 얘기했더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내기시죠. 결론 대책은 뭐냐? 지금 말씀대로 중앙선거의 탈법 행위 법원은 편성하고 있고 국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소극적 면은 아까 말씀대로 의원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의리 문화의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원이 이 선관위 편성하는 대법관을 비롯해서 모든 선관위원장이 겸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그 공명청을 벌여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5월달에 국회 공청회, 12월달에 국회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행안위에 조원길 의원 등 11명이 서명해가지고 일의 중인데 제가 그 심재철 원내대표한테 저번에 패스트트랙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좀 빨리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넘겨줬어요. 우리 이 김철용 회장한테 받아가지고 그리고 만나자고 하는데 나중에는 직원들도 전화 안 받으네요. 완전히 저하고 막 결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한심하구나. 결국엔 자기도 이제 이 지역 선거에 이제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같은데 여하튼 법 개정을 한 것은 이미 어서 떠났다. 그래서 기대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이 뭐냐? 한기 대책은 뭐냐? 우리 억울한 마음을 그래도 이 이원주 의원이 마련해가지고 지금 국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3월 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어. 우리 안건은 안건 심사에 들어가가지고 100건이 돼야 자기들 집행팀이 미리 사전 안건 심사를 해요. 안건 심사는 오늘 하고 있는 현재는 공개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투표용지 바코드로 사용하라, 사전투표용지 관리인 사인 직접 날인해라, 재원 PC 국산으로 교체해라. 이것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실현은 안 되더라도 왜 이걸 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저한테 제기하면서 그 되지도 않을 텐데 뭘 해야. 우리가 사전투표를 가능한 한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발의 청원에 참여하면서 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 전국적 확대. 그 다음에 4.15 이후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를 받았듯이 관내 사전투표 박스 이건 앞으로 까야 됩니다. 4.15 총선 이후도.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합시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인근 투표소 관 투표율 차이가 본 투표에서도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 통계는 제가 지면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건 같은 투표소 1투표소 2투표소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5%대도. 이런데도 샘플링을 하면 충분히 문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전선거 폐지, 투표소 수개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법원 겸직, 법관 겸직 절폐, 선관위 인적 세선 이런 종합 대책을 우리 이 그룹들이 계속 앞으로 사회로 정중에 발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팩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 공동대표이신 서영기 대표님께서 과거에 개표에 참관을 하셨었어요. 거기에서 직접 눈으로 보신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부정선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서영기 목사입니다. 오늘로 총선이 딱 23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주권을 누군가에 의해서 강탈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이 강탈되었다면 투표는 우리들이 하지만 개표는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관이. 네, 성관이. 그렇죠. 또한 북한과 주사파의 일당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킨 무리들 일루미나티나 그림자정부, 딥스테이트, 여시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저는 바로 이자들이 딥스테이트 이자들이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갖고 바로 이자들이 총선에 개입하여서 이제 국민 발안 개헌 국민 투표를 하고 총선 이후에는 내각제 개헌을 하여서 우리나라를 중국 속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미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 우리의 중국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아니 인프라 등 그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탄핵사건의 단순한 정치적인 패권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지금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시제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의 적을 딥스테이트 여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 미시간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탄핵하려고 했던 세력들 딥스테이트라고 분명하게 연설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일루미나티의 한국 지부적인 홍석현의 여시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주도한 세력임을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자들이 거의 여시제로 드러났습니다. 홍석현의 여시제들 여러분 탄핵을 주도한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로 거의 채워져 있는 김무성과 유승민 뒤에 여시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더불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시제 원장 이광재 씨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석현과 문재인 5구 대선인 2017년 선거 전 한 달 전 4월 12일 날 문재인이가 홍석현 집에 찾아가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올해 있는 4월 15일 이 기점으로 내각 개헌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합의가 작년 11월 10일 5당의 5개 당 청와대 대표회의에서 국민 발안 개헌을 먼저 하기로 최종 확정했고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148명 찬성하여 정식 발의가 되었습니다.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어 이달 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분의 2가 통과되면 4.15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개헌 국민투표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과되리라고 믿습니까? 사전투표 지금 문제점 드러났죠. 사전투표 바꿔칠 수 있고 특별히 5구 대선에서는 1100만 표가 넘게 QR코드를 사용했는데요. QR코드는 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이 없는 QR코드를 왜 사용했냐고 재판을 걸었더니 각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와 전자기표가 있으니 과반수 찬성은 이미 쉽게 얻어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 총선은 사실은 장난인 무의미한 이런 투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패가 되었습니다. 여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래통합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부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만 공천이 나오면 안 돼요. 공천을 나와도 투표 심사를 해서 하나가 나와서
우리는 반드시 태극기 부대를 당선시켜야 되는데요. 태극기 부대 당선시키려면 답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투표해서 본투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아까 프랑스식과 같이 하든지 그 투명한 유리 함이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개표를 해야 우리 태극기 부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폐지하는 국민운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다 보셨듯이 조작해서 언론이 조작하고 개표를 조작해서 우리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를 막지 못하고 전자개표기를 막지 못하면 이인영이 한 말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드렸는데요. 이인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끝나면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개신교, 기독교를 개편한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도입하겠다. 국가가 전 국토를 관리, 감독한다.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중국 속국으로 가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통해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이 되어서 공천 결과 선출될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 가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파라고 생각하는 황교안 대표한테 찾아가고 그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만나서 본투표날 정말 개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번 선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인영이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인영 말고 이해찬이가 뭐라고 했어요? 260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조작,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게 5.5 대선 당시 제가 개표 참관으로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아까 우리 노트용으로 했던 사람이 23,000명이 노트용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저도 노트용으로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QR코드입니다. 복사용지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것을 가지고 제외 국민투표라고도 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저지 갔을 때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 확인했을 때 그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편지지형, 노트형으로 투표를 했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외국민투표라고 말을 하는데 QR코드로 한 제외국민투표 가짜이죠. 맞습니까? 네. 저는 100% 가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불법인 게 뭐냐면 편지지 봉투 있죠. 봉투 길이가 22.8cm에 22.8cm 편지 봉투. 이 투표지 길이는 28.5cm. 어떻게 28.5cm가 22cm에 들어가려면 접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장도 접지 않은 빳빳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를 눈으로 목격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반드시 이거는 철회하고 폐지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를 압력해서라도 만나서 반드시 그분이 그거를 하고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쏟아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5천만 명 있는데 10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전 투표 참관인으로 가시고 개표 참관인으로 가셔서 정말 다 사진을 찍으시고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사전 투표하고 전자개표기를 한다면 이인영이 말대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난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가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한 국회 출마하는 사람들 깨우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수호합시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더불어 50만 명, 100만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참여할 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잘 인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의 김재용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에 5구 보궐대선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다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라고 하면요, 저는 영역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정선거다 하면 우리 선거인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착오를 일으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지지율 조작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용지를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개표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요 두 가지 영역으로 저는 구분을 좀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나눠서 좀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했다. 저 사람은 뭔가 우리 국민들이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용지를 누군가가 부정선거범들이 바꿔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구나. 요걸 좀 나눠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먼저 우리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가 일단 5구 보궐대선에서는 딱히 부정선거의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송에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QR코드였습니다. QR코드가 공직선거법의 146조 3항과 167조 1항을 위반했다. 그 내용은 비밀투표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저는 대법원의 소송과 그 다음에 또 제가 공직선거법의 선거자유 방해로 또 기소를 당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관위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소송을 해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저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선관위의 짓거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네,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만 막상 소송을 해보니까 다 뭉개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성의도 없지만 만약에 알아보려고 했을 때 알려주냐? 안 알려주더라. 그러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할 줄도 모른다. 왜? 모르니까요. 자, 저는 오늘 먼저 제가 6.13 지방선거 때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하면서 사실상 팩트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거 없잖아요. 뭐 내놓을 거예요? 의심된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만 늘어놓으시는데, 제가 우리 대한애국당의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부회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나가서 통화해 주시죠 좀.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잡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짜 투표함. 이거 제가 공개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봉인지의 서명의 필체가 다르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동일인의 서명이 왜 달라요? 하나는 가짜란 얘기죠. 동일인이 서명을 달리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서명지가 달라졌어요. 그 서명지가 가짜예요. 그건 뭘 의미한다? 예, 뜯어버렸다. 제가 그래서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일단은 제가 법정을 소송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제가 오구복을 내서 무효소송에 다 제가 짚어낸 겁니다. 그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용지를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래는 투표소에 있는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책임지는 용지다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놨어요? 법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 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의 84조 3항이라는 걸 지네가 만들어가지고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투표관리관의 사인, 이거 사인 아니에요. 개인 도장을 말한다. 개인 사자에다 도장 인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때같이 연락이 와요. 저 이번에 가서 4시간 반 동안 조사 받고 왔습니다. 또 그걸 지금 제외 사전 투표라고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프린터기만 갖다 놓으면 우리 선관위의 서버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요번에 선관위 그 조사관이 불러서 저한테 그래요. 서버에 연결 안 돼 있는데요? 어머나. 야 그러면 프로그램 좀 까봐. 그럼 안 까잖아요. 안 까요. 자 우리 국민들 이런 거 문제 삼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싸워줄 투사가 없어요.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략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못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시를 해요. 저도 무시받고 있어요. 자 프린터기로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다. 그렇죠? 프린터기만 있으면 똑같이 출력한다. 똑같이 출력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버에 연결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그래서 저는 해킹된다면 이라고 이제 가정법을 썼어요. 해킹된다면 똑같은 프린터기, 앱슨 프린터기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해킹된다면.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시냐니까. 왜? 가짜 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지 않냐. 이 사전 투표에. 이걸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따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가짜 용지를 출력했어. 그 다음에 투표함에 들어갔어. 자, 예전에는 투표함의 봉인지가 재질이 종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닐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꿔놓은 상태에서 봉인지의 서명에 차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비닐을 바꿨을까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떼어내기가 좋아요. 그러면 선관위는 변명을 해요. 야, 봉인지를 떼어냈을 때 봉인지 자체에 문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못 뗀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못 떼기는 왜 못 떼? 떼할 수 있지. 뗀 다음에 어떻게 갖다 버리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흙가지가 나오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봉인지는 무한 공급되더라. 네? 그걸 수량을 딱 정확하게 1년 모를 매겨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용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지의 서명이 달라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봉인지의 서명 다른 것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봉인지의 서명 필체가 다르다. 필체도 다르고 어떤 거는 철자도 다르다. 글자가 틀렸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틀려요? 이게 잠실사 투표소 2018년도 6월 8일과 9일 사전투표소에 잠실사 사전투표소에 봉인지 투표함에 투입구에 붙인 봉인지만 찍었습니다. 양옆으로 더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찍고 이분이 이제 급한 마음에 위에 거만 찍었어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가 1일차에 1-1. 1일차에는 사전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일차에는 2-1, 2-2. 그러니까 투표함이 2개예요. 왜? 선거인이 좀 많았다 이거죠. 자, 이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송영득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키워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송영득이라는 사람의 성명 보세요. 송자, 영자를 좀 비교해 보세요. 이거 같은 사람 필체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송자는 전혀 다른 필체고요. 영자 보시게 되면 이영자 갖다 붙이는 거 보세요. 받침 붙이는 거. 전혀 다르죠? 네. 이거 가짜입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완전히 다르다. 오태완이와 오태환이가 같은 날 2-1과 2-2인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야, 오태환이라는 사람과 오태환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다. 이게 형제가 태자 돌림 형제가 오태환 씨하고 오태환 씨가 들어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송파구 선관위에다가 명단을 좀 보자 그랬더니 명단 공개 못한답니다. 이거 가짜라고 봐야죠 우리는. 네, 오태환 씨 이거 분명히 동일 인물로 저는 보는데 확인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름은 같아요. 박종화 씨. 종자를 보세요. 종자. 화자를 보세요. 이거 같은 사람 필체입니까? 아니요. 완전 다르죠? 이러고 국민들 보고도 야, 나를 속였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저는 이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장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필체가 서명이 뭔가 입증의 자료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게 해주세요. 정자 보세요. 정자가 이게 같은 정자냐고요. 이게 은자 보세요. 이거 전혀 다른 사람의 필체죠.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게 송파구라는 그냥 한 선거관리위원회만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전국의 선관위에 가서 인증샷을 찍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이거 가서 인증샷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안하는 거 다 알아요. 제발 인증샷 좀 찍어갖고 비교하자 이거예요. 언제? 투표소에서 봉인한 사진하고 개표장에 온 거하고 비교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디 거냐? 잠실 2일 사전투표소예요. 1일차, 2일차 똑같이 1일차에 하나, 2일차에 2개.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 김준환 씨를 보세요. 준자, 환자 특히 보세요. 다르죠? 완전 다른 필체죠? 하나 더. 이건 뭐예요? 하나는 준환이고 하나는 준화예요. 예? 자기 이름을 막 틀려요? 그 중요한 날? 말이 안 되죠? 네. 하나 더, 요 같은 필체, 요것도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래놓고도 선관위는 뻔뻔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가짜 투표함 보여드립니다. 가짜 투표함. 이거 개표장에서 뭔가 열린 게 보였어요. 우리 참관인 이게 슬쩍 열려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참관인들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아, 이거 왜 열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 아, 이동 중에 조금 힘을 줘서 들다 보니까 열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저 참관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받아줬어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관위 직원인데 아주 뭐 그럴듯하게 넘어가요. 잘 달래더라고요. 아주 말을 이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여기 딱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아래는요 이게 본 투표함이에요. 글이 없어요. 자, 글이 없죠. 안내문이 없죠. 자, 안내문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봉인지를 딱 떼어서 보여줘요. 요 파란색 요게 핀이 요게 잠금 장치예요. 예? 요게 이제 걸쇠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끊어내면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 관내사전 투표함 받침대로 크게 잘 보이죠? 네. 그 아래는 뭐야? 관내사전 투표함 받침대에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문도 돼 있어요. 이거를 투표관리관이 못 봤을까요? 저는 그래서 투표관리관 이거 작품이 아니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몰라요. 제가 봐서 이거 뻔히 보고도 투표관리관이 이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놈 좀 잡아야 돼요. 자, 이게 딱 봉인지를 딱 띄워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봉인지를 띄야 이거를 이제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인지를 못 띄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봉인지 뜰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내사전 투표함과 받침대와 본투표함의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가짜 투표함이 뭐라고요? 잠금 장치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봉인지만 붙여놓은 그 스티커 때문에 그 힘에 붙어 있다가 스티커가 떨어지니까 열리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게 가짜 투표함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정체비 없어요. 정상적인 투표 뭐가 있다고 이렇게? 그 파란색 핀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경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이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없으면 투표함을 그냥 연다고요. 봉인제는 부인이니까 떼서 버리는 동안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봉인제에다 뭐야? 서명이 다른 서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결정적으로 찾아낸 부정선거의 팩트 두 가지입니다. 그 사라진 용지, 여백 없는 용지는 제가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제 증언만 있지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당해요. 이거는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갖고 제가 가짜 투표함은 대검찰청에서 고발장 냈죠. 그게 송파경찰서 수사 중인데, 자, 그 수사관 하는 말이, 예, 이 가짜 투표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짜 투표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없네요. 자, 우리가 그냥 투표용지 사진만 찍어도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벌금을 때려요. 가짜 투표함을 사용해서도 처벌 근거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면 꼭 부탁드리는 거 제가 압축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투표함이 이제 투표소에서 봉인을 하잖아요. 그 봉인지에 이 봉인지 그냥 그 자체 인증샷을 좀 찍어주세요. 네? 그거를 그대로 또 카톡 보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카톡은 해상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증거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꼭 그것을 노트북 같은 데다 다운을 직접 받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봉인지가 이제 붙은 상태로 어디로 갑니까?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창구로 들어가죠. 출입문에다가 또 봉인지를 붙이잖아요. 그 봉인지 붙인 거 좀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찍게 하려고 길을 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싸우면은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거 해내야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창고에 봉인지 딱 붙여놓고 사진 찍을 때 그냥 찍지 마시고 30cm 자를 딱 대놓고요. 밀리미터까지 딱 재놓으세요. 예? 꼼짝 못하게 떴다 못 붙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투표함 찾으러 가잖아요. 사전 투표함 꺼내러 가잖아요. 그때 사진하고 더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 그거 하면 얘네들 사전 투표함 웬만해서 못 건들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표장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더 봉인지 사진들을 다 찍어주세요. 개표장에다 쭉 늘어온단 말이에요. 투표함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개표 참관인들이 봉인지의 사진들을 일일이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좀 해상도 좋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거를 확보하면 얘네들 뭐 봉인지를 비닐로 만든지 뭐 프린터기로 뭐 투표용지를 출력하는지 어쨌든 그런 것 중에 상당 부분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왜? 부정선거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만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를 우리는 망가뜨리는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뚱그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더 할 말 많지만 이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